사람들은 다 이래. 여기 뭐 벼농사 많이 하네요. 그런데 그 확대해서 보면 바둑판처럼 엄청나게 많은 다 구멍들이 파져 있어요. 다 양식장이에요. 육지가 없어요. 해롤드 에코팀은 맹그로브 숲을 직접 보고자 베트남의 메콩강 하류로 향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드넓은 맹그로브 숲을 한눈에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모습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맹그로브 숲이 사라진 자리엔 새우 양식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맹그로브 숲을 보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맹그로브의 김항석 대표에게 숲이 새우 양식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바닷가 지역에 새우 양식장을 만듭니다. 땅을 파고요. 그냥 우리 농사하듯이 이렇게 물을 쫙 다 들어보내요. 바닷물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새우를 양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물을 또 교체하는 건 또 바닷물 다시 빼고 다시 또 바닷물을 받고. 한국에 있는 그런 양식장은 콘크리트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오염되지 않게끔 물도 정화하고. 한 3년 정도 새우 양식하고 나면 땅이 죽어서 그 옆으로 옮겨서 또 파요. 또 팔려면 나무가 있잖아요. 벌목하고 또 파고 벌목하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 세계 6대 새우 수입국입니다. 인구 1인당으로 계산하면 세계 4위. 액수로만 한 해 1조 2,200억 원어치에 달하는 새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새우들은 어디서 수입을 했을까요? 압도적 1위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국내 새우 수입량의 50%가 넘습니다. 새우 2개를 먹는다면 그중 1개 이상이 베트남 산인 셈이죠. 맹그로브 숲을 없애고 만든 양식장에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새우가 생산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그 새우가 전부 다 이 망고로브 숲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먹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고 하지만은 반대쪽에서 보면은 뭐 희생이 이렇게 뒤따르거든요. 맹그로브 숲은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서 수천 년 동안 이를 토양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그로브 숲에 매장된 탄소는 해초군락지, 염수늪지와 같은 해안수중 생태계와 더불어 블루카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는 일단 알려진 것처럼 허파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통의 나무들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망그로브 숲이 있는 토지가 일반적인 육지 토지에 비해서 약 3배에서 5배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맹그로브 숲은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가 만나는 곳에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맹그로브 나무를 심음으로써 그 나무 밑에 먹거리가 생겨나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슬기, 소라, 새우, 조개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먹는 그 상위 또 개체들이 생겨나고 해서 굉장히 좋고요.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인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방제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의 여파를 새우와 바꿔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동남아 숲을 파괴하고 얻는 건 새우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마어마한 숲이 파묘 재배 때문에 사라집니다. 인류는 지금 매년 대한민국 면적만한 숲을 파괴하고 있고요. 이러한 산림 파괴의 원인 중 이제 상품 생산이 한 27%, 임산물 생산이 26% 정도로 산림 파괴의 절반 이상이 상품과 임산물 생산 때문입니다. 특히 상품의 경우 파뮤, 대두, 코코아, 커피 등을 만들기 위해 이제 원래 있던 숲을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플랜테이션 같은 경작지를 세워서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산림 벌채 중 한 95%가 열대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콩고에 이어 열대림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산림 규모가 1억 2천만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중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을 제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보전림과 보호림만 해도 남한 면적의 5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네시아 산림이 파괴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파묘 산업입니다. 파뮤는 우리가 먹는 초콜릿이나 아니면 라면 같은 곳에 쓰이고 샴푸 같은 생활용품에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뮤가 아예 불필요한 건 아닌데요. 굳이 우리가 바이오 연료용 파뮤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써야 하나, 이런 부분은 좀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묘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산 파묘 수입량도
2012년부터 2021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니 더 많은 파묘 농장이 필요하겠죠. 시민단체들은 이 때문에 숲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Jadi dari analisisnya Greenpeace dan Trimap, laporan kami terakhir tahun 2019, terdapat setidaknya ada 3,12 juta hektar, Mbak, kelapa sawit yang ditanam di dalam kawasan hutan. Jadi kondisinya ilegal. Itu perkebunan sawit yang ada di dalam kawasan hutan tadi itu sudah merampas kira-kira ada 183.000 hektar itu habitat orang hutan. Jadinya minyak sawit yang berasal dari Indonesia ya dia berasal dari area-area yang tumpang tindih dengan area kawasan hutan yang masuk dalam kategori Taman Nasional, Swaga Marga Satwa, bahkan area yang masuk ke dalam situs UNESCO. 파묘뿐만 아닙니다. 우린 바이오에너지란 이름으로 베트남에서 목재 펠릿을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해 목재 펠릿 생산량이 총 320만 톤인데 그중 절반 이상을 한국이 씁니다. In 2021, for example, Vietnam exported about 14 billion US dollars of timber products to all markets. But Korean is always in the top 5 largest export markets of Vietnam's timber product. Major products exported to Korea: wood chips, wood pellets, plywood, and furniture. So wood chips and wood pellets for coal firing, for power plants, for power generation in Korea. And Korean marke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port markets for Vietnam, and it is very stable. 네, 사실 바이오매스는 석탄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청정 재생에너지, 태양, 풍력 같은 것보다는 석탄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품들은 토착민의 땅을 빼앗아 숲을 파괴하면서 생산이 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Ketika negara lain membeli minyak sawit untuk keperluan biofuel di negara masing-masing, termasuk misalnya Korea. Nah, konsumsi itu juga kemudian berdampak pada perluasan sawit di Indonesia gitu. Situasi ini juga akan diperparah kalau kemudian negara-negara lain itu meningkatkan konsumsi mereka dengan biofuel atau biomasa gitu ya.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파묘 농장도 나무를 심는 것인데 왜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산림 황폐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단일 수종 목재 플랜테이션이 원래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이 함께 자연적으로 섞여서 자라는 자연림보다 탄소수도 적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네이처지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지역을 자연림으로 관리할 경우 인공적으로 플랜테이션을 조성했을 때보다 탄소 저장 효과가 최대 42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적인 관점을 떠나서 생물 다양성이나 환경 파괴를 생각했을 때도 생태학적으로도 더 이상 가치가 굉장히 적은 단일 재배림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조상대대로 숲을 물려받아온 원주민들에게 숲은 삶의 터전을 넘어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도 2013년 원주민들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숲이 개발되면서 원주민들의 삶은 모든 게 변했습니다. Sawah hilang berganti jadi kebun sawit, hutan juga sehingga ibu-ibu itu nggak bisa masuk ke hutan untuk ngambil sayur-sayuran, atau kalau kemudian ketika ada pabrik CPO milik perusahaan, sungainya tercemar oleh limbah pabrik CPO, anak-anak udah nggak bisa pakai itu lagi sebagai ruang bermain gitu, dan nggak pernah lagi terjadi percakapan antar masyarakat di ruang terbuka sungai gitu. Jadi semuanya berubah drastis. 인도네시아에선 파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인증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 제도에는 숲을 개발하기에 앞서 원주민들에게 제대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도네시아 산림지역 인권보호단체 푸사카는 이야기합니다. Dalam prinsip ISPO ataupun RSPO, salah satunya adalah terkait dengan menghormati hak asasi manusia atau secara khusus hak masyarakat adat adalah dengan melakukan apa yang disebut dengan prinsip free prior informed consent. Nah, dari investigasi yang kami lakukan, nampaknya PT Bio Inti Agrindo tidak melakukan proses free prior informed consent itu secara benar dan memadai. Hal ini ditunjukkan dengan masyarakat adat setempat yang menjadi korban itu tidak memiliki informasi yang detail dan memadai terkait dengan rencana-rencana perusahaan.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천연림이나 이탄지 등 중요한 산림은 더 이상 추가로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산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합니다. Tetapi secara implementasi Walhi melihat implementasi dari moratorium ini tidak terlalu berjalan dengan baik dan itu dibuktikan dengan masih banyaknya pembongkaran atau alih fungsi kawasan hutan di Indonesia. Nah, sementara sejak waktu 2011 ketika pertama kali dikenalkan moratorium hutan tadi, itu laju deforestasinya cuma 137.000 hektar per tahun. 우린 당장 모든 목재 사용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재를 소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따져보는 건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동식물의 삶을 파괴한 건 아닌지, 인권을 침해하진 않았는지, 나아가 지금 우리의 소비가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목재 제품을 수입할 때는 그 합법 목재 교역 촉진 제도라고 하는 수입 절차에 따라서 생산국에서 현지 법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만 수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지 법이 애초에 강력하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또 많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합법성만을 좇는 게 산림 번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유럽연합은 지난 9월 본회의에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산림을 파괴한 땅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산림 규제 논쟁을 넘어서서 기업들이 우리 제품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산림 파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추후의 의심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유럽이 되게 강력하게 산림 보호 정책을 펴나갔을 때 유럽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산림 파괴와 인권 침해가 묻어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유럽이 아니라 이제 한국이나 인도, 중국 같은 더 낮은 규제 시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출 시장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강산 푸르게 푸르게. 오래전 어떤 기업 CF에 나온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우리의 강산은 그때 나왔던 말처럼 푸르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덕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동남아의 숲은 우리가 푸르게 지켜가고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남아의 숲은 어쩌면 먼 곳이 아닌 지구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숲일지도 모릅니다. Dan mulai mempertanyakan makanan yang ada di meja makan itu datangnya dari mana, sehingga muncul kesadaran bahwa oke, dalam setiap konsumsi yang saya makan itu punya jejak pengerusakan ekologis di wilayah lain gitu ya. 당연히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국제 공급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공급망에는 발생하면 안 될 인권 침해나 산림 파괴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단 요거를 인지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Yeah, if you don't use timber in sustainable way, then maybe there's no timber in the future. I mean, we all agree that sustainability is much better than legality, right? Menurut saya, publik di Korea itu juga harus mengetahui sebenarnya problem-problem kehutanan dan masyarakat yang ada di Indonesia. Maka itu akan berdampak pada iklim global dan juga berdampak pada publik di Korea.
Apalagi ketika semakin dewasa saya tahu bahwa ternyata perusakan hutan di Indonesia, deforestasi di Indonesia itu tidak hanya menghilangkan hutan gitu, tapi menghilangkan segala yang ada di dalamnya. Saya rasa hutan Indonesia bisa jadi salah satu penyelamat kita bertahan atas perubahan dan pemanasan bumi ini. Saya ingin anak saya, orang-orang yang hidup setelah saya itu masih bisa melihat keindahan hutan tersebut.